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2025년까지 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건데요.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한 제도로 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재개발 구역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규제도 폐지되면서 재개발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시열 땅이 부족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땅은 약 20% 수준입니다. 관련 논의를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입니다. 30만 제곱킬로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접종 예약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죠. 5인 금지 해제나 노마스크 혜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입장료 할인, 또 면제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해서 당일 예약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본인 인증 후에 남은 백신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최대 5곳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일 0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 현황은 1차 394만 명, 2차 194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7.7%, 2차 접종이 3.8%라고 하는데 반면에 신규 확진자는 707명이나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만 13만 명에 이릅니다. 백신 접종 받고 백신 인센티브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까지 곳곳에는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제법 강하게 비가 내렸었는데요. 오늘도 오전 중부를 시작으로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 예양 보시면요. 출근길 서해안을 시작으로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 시간입니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위기 탈출 기업들 신사업 무한도전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우리 기업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깨고 있다고 하나요? 네, 국내 H자동차 업계는요,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이동 로봇을 발표했는데요. 차량이나 사람이 가기 힘든 그런 지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공사 현장이나 재난 구호, 개인 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로봇이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사또가 먹는 밥이라고. 알죠. 예, 그 네. 밥을 만든 그 S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S 식품화학그룹에서 최근에 직무와 역량 기반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과장, 부장, 상무, 부사장 이런 거 직급 다 떼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호칭, 직무에 맞는 호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권위와 위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수평과 소통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야말로 수평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S 정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기름으로 유명한 이 회사도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유시설들. 이것들을 점검할 때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드론이 촬영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담당자가 보수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 헬멧이라고요. 지금 잠깐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헬멧에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장 상황도 같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실에서. 그래서 위험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10년 먹거리, 100년 먹거리를 꼭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치킨의 민족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킨 사랑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이게 네. K-팝, K-문화의 열풍으로 이 동양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아니 외국에서도 치킨의 열풍 대단한데 치느님? 치느님 있죠. 이런 말까지 네.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인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었을 때 밥 자주 먹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먹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는 치킨도 그냥 자주 먹어 이런 말 안 묻고 맞아. 그냥 먹는 음식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치느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여름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기쁨도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치맥이죠. 올여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써서 못 먹죠. 사실 치킨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치킨의 인기가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020년 매출을 보면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킨 시장은 프랜차이즈로만 보면 빅3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교땡, 또 BA 땡, 또 이런 BBQ 이렇게 세 회사인데요. 저 이름 다 나왔어요. 네. 은근슬쩍 표에다 나와 있군요. 보면 역대 최고 매출에다가 또 기울기를 보면 네. 증가율도 엄청납니다. 네. 교촌 같은 경우에는 4,400억대 매출을 찍었고 네. BHC 역시도 4,000억대를 찍었고 예. 3위인 BBQ도 매출 증가율로만 보면은 거의 26%. 그래서 저 빅3를 포함한 전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작년 기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7조 7,740억. 그러니까 7조 원대요. 7조 7천억대. 이게 2016년에는 한 거의 50% 이상 네. 성장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치킨의 열풍, 이제 열풍이라는 표현도 좀 식상한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치킨 프랜차이즈가 한때는 자영업자의 무덤 이렇게 불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은 달라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네.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 치킨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제 앞서도 보셨지만은 코로나19에 이게 온라인, 모바일, 네. 언택트로 가게 되면서 치킨은 매출은 그야말로 폭증을 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치킨 3대 프랜차이즈의 폐점률은 1%? 1%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요? 코로나19를 그 위기를 피해 갔다기보다 아예
그 계기로 더 성장한 네네. 그런 시장이 바로 치킨 시장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치킨은 힘든 시절 성장해 왔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뭐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렇게 주로 먹었던 게 치킨인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서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킨이 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이 됐는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 닭다리 잡고 뜯어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치킨 얘기한다니까 왜 이렇게 설렐까요? 치킨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치킨이 힘든 시기에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어떤 얘기예요? 국내에서 치킨을 먹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그 정말 생일날에 네. 짜장면 먹는 거하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전기구이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드셨어요? 네, 그러면 드셨네. 그걸 정말 애지중지 먹었죠. 네. 저희 5 식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나씩 먹고 아우 그거 너무 좋았는데. 맛있어.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네. 저는 그전에 백숙밖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서울에 딱 왔더니 이 유리벽 안에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닭들이. 그렇죠. 닭들이 체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70년대 말에 처음 뵀는데 사실 1970년대 이 전기통닭이라는 게 굉장히 비쌌어요. 네. 왜냐하면 일일 그때 하루 노동자의 그 일당이 3,400원 요 정도가 됐었는데 전기통닭 한 마리가 얼마였는가? 2,500원에서 3,000원이었습니다. 아하, 네. 맞아요. 하루 비쌌어요. 일당을 온전히 써서 그런지 저는 못 먹었네요. 저게 그 전기구이 통닭하고요. 저렇게 앉아 있는 건 맛있겠다. 경양식 집에 가면 통닭 반 마리를 이렇게 해서 네네. 채소하고 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시대에서 조금 더 가서 네. 뭐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맛있겠다. 상품이 나왔는데 네네. K 뭐라는 이 치킨 이게 네네. 이렇게 배불뚝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국 거. 야 정말 기가 막혀. 그렇죠. 켄터키에서 왔다나 뭐. 백발의 할아버지. 네.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본격적으로 치킨을 먹기 시작한 때는요. 97년 IMF 외환 위기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부흥시킨 건 BBQ였어요. BBQ에 초기 타깃 쓴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명퇴당한 우리 직장인들이었는데 네. 특히 명퇴라는 게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했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94년, 95년에 대기업들은 이미 이 명퇴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직장인들이 명퇴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먹고 살지 고민인데 요 시기를 BBQ가 제대로 치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BBQ가 95년도에 처음으로 1호점을 오픈합니다. 95년도 11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100호점 달성. 네. 그 다음에 96년 12월 말에 200호점 네.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그때 아마 광고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김 과장님 아직도 넥타이에 연연하십니까? 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 BBQ가 이 광고를 했을 때의 그 상황 자체가 네. 조금 전에 박수림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한참 우리가 IMF 위기였었거든요. 맞아요. 그 시기에 다들 생애 처음으로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또 네네. 뭐 예상치 못했던 정리해고라는 말도 배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정리해고 상태에서 넥타이를 메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펼쳤던 그때의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픔과 또 서름 중에 시작이 됐지만 완전히 이제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뭐 치킨 가게 한 집 걸로 한 집이 치킨 가게고요. 정말 많아요. 근데 한 집 걸로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때 그 회사에 남게 된 사람들도 그 동료가 회사 나가서 치킨 가게 열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치킨 사주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아버지들은 집에 치킨 사가지고 가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었을 거예요. 네. BBQ 하면 생각나는 프랜차이즈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BHC입니다. 두 기업은 몇 년째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두 기업의 불꽃 튀는 대결은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9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7년에 BHC가 원래는 별하나 치킨으로 시작을 했어요. 별하나 치킨은 치킨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그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지금 BH에서 치킨만큼 인기 있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제가 네. 알죠. 알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치즈볼이라 그래서 네. 치킨 가루 싹 뿌려져 있는 그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치즈볼이에요. 진짜 맛있거든요. 역시 치킨 매니아 인정. 인정. BH는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많고
이색적인 그런 치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방법인 건데 당시에도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기발한 치킨을 개발했습니다. 치킨 케이크가 있고요. 사과, 바나나 치킨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치킨 케이크. 이건 모르겠는데. 치킨 바나나 뭐. 약간 이건 아닌 것 특이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시도는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치킨 위에다가 이렇게 그 생크림 같은 걸 올려가지고 먹는 약간 독특한 형태고 생크림이 또 달콤한 면이 있으니까 조합이 맞겠다 싶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이를테면 여기 지금 사과 바나나 치킨 사바치라고 하는 건 과일이 같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건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다 맛있긴 했어요. 다 대중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공한 제품이 있었으니 네. 컵에다가 치킨을 담아 그 위에 콜라를 얹어 그리고 세트로 먹는 저거. 아시겠죠? 저건 저도 먹어봤어요. 콜팝 치킨. 예. 저도 예. 먹었었어요. 이게 진짜 네. 폭발적으로 팔려 나갑니다. 국내에서는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요. 중국, 미국, 일본, 대만으로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진짜 애들 좋아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치킨의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왔던 전기 통닭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건 아마도 그야말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 먹어보셨잖아요. 순살 치킨 있죠, 양념 치킨 있죠, 뼈 뭐 있는 프라이드 치킨. 치킨 따로 있죠, 뼈 있는 거 없는 거 다 따로 있죠. 거기다가 뭐 각종 소스, 어떤 건 치즈, 어떤 건 뭐 크림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다양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자주 먹게 된 것도 있고 또 편하게 먹게 된 것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해졌고요. 네. 그런데 BBQ하고 BHC가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가족이었어요? 그래요? 가족인데 이렇게 귀엽기를 다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족이요? 이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한 회사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 BHC의 전신이죠. 별 하나 치킨의 콜팝이 정말 뜨겁다가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이 열풍이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어려워졌고 그렇게 되니까 당시의 강자였던 BBQ가 바로 이 별 하나 치킨을 인수를 하고 브랜드를 두 개 다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BHC라는 이제 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데 문제는 2011년에 BBQ도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BBQ는 그 BHC를 미국계의 한 사모펀드 이제 로아틴에다가 팔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파는 조건으로 일단 BBQ는 뭐 BHC의 뭐 파우더라든가 소스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로아틴이 비싸게 샀다. 네. 왜냐? BBQ가 우리를 속였다. 가령 BHC라든가 매장수를 부풀렸다라는 걸로 소송을 걸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BBQ는 너네 원래 BHC가 우리한테 독점 공급하기로 했는데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느냐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BBQ와 BHC의 계속되는 소송전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자, BBQ하고 BHC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남몰래 그 틈새 들어와서 성장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었으니 바로 교촌! 그 기업이 싸우는 동안 교촌은 BBQ가 1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던 1위 자리를 뺏게 됩니다. 사실 교촌은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경북, 충청, 강원도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2002년 수도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짱짱짱짱짱 월드컵 있었잖아요. 자, 2002년 네. 월드컵 우리 광화문에서 뭘 했죠? 응원했죠. 멋지게 응원했죠. 뭘 먹었죠? 치맥 먹었죠. 그렇죠. 치킨은 맥주를 사랑했습니다. 맥주야, 거지하냐 레이래. 치킨아, 치킨 맥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 12월에는 그러니까 1월에 500호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000호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 교촌 치킨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교촌도 큰 장벽을 하나 맞게 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배달료였습니다. 이제 2018년에 교촌이 이제 시장을 장악했다 생각해서 유료 배달 서비스를 선언하면서 막 당시에 막 쇄도했었죠. 비난이나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거의 배달비가 한 그때도 2,000원 정도 됐었죠. 네, 맞아요. 그 치킨 가격도 점점 오르는데 배달료 2,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화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뭐 2,000원 받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화내. 네. 그래서 이 수혜를 BBQ하고 BHC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매출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잠깐이었고 이제는 다 유료화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배달이. 그러면서 교촌이 다시 또 시장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료 배달이 익숙해질 즈음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식당업계 다들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을 때 미소를 짓게 되는 그 종목이 바로 배달 음식점이었습니다. 치킨은 유일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이렇게 배달 음식은 더 훨씬 더 커가고 있는데요. 돈들도 그렇게 되니까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이기는 한데 큰 손들이 사모펀드라고 하죠. 국내 외식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6건인데 그중에 절반은 다 치킨 관련한 회사고요. 아마도 작년 기준, 올해 기준까지 다 따지면 이제는 이런 배달 음식 쪽에 큰 돈들이 다시 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치킨 갑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서 여러 가맹점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당시 BBQ하고 그 BHC의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15억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다시금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킨 공화국이 된 건 그만큼 이렇게 치열한 경쟁, 치킨 업계들이 경쟁을 벌인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교촌, BBQ, BHC 지금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또 업종이 올라올지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 아는 것들은 치킨 사랑은 버릴 수 없다는 거, 정말 맛있다는 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킨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치킨은 무궁무진하게 틈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요즘에 그 옛날 맛을 내는 치킨집이 조그맣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 예약해 가서 받아요. 그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리고 값도 싸고 요즘엔 뭐 하나하나씩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세 번째 주제는요. 김부선 노선 변경 가능할까?입니다. GTX-D 노선, 김부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김부선 노선이 뭔가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안인데요. 김포에서부터 부천 종합운輸시장이라고 하는 말도 많은 GTX-D 노선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당초에 지자체에서 제시했던 원안은 김포에서 시내 갔다가 강남 갔다가 하남까지 가는 이제 그게 GTX-D 노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국토부의 안은 이제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그래서 김부선이 나오게 됐고요. 뭐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일단 GTX-B와 또 노선을 공유해서 또 뭐 시내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김포와 원래 안을 오고 이쪽 지역에 들어왔던 분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어서 글쎄요 이 항의라든가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뭐 서명 운동하고 뭐 그런데요. 그렇죠. 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인한 논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의 대형 포털 카페에서는요. 여론전에 밀리면 GTX-D 노선은 끝이라면서 수시로 기사에 들어가서 융단 폭격, 뭐 댓글, 공감, 비공감 조직적으로 추진 등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1인당 포털 아이디 3개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털 관련 기사를 이용한 댓글 여론전을 독려한 거죠. 실제로 GTX-D 기사를 보면 GTX-D를 강남과 연결해야 한다는 댓글량이 좀 많아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노선 확장을 안 하면 대선 때 김포 검단 주민 70만 표 중에 0표, 아예 0표를 각오하라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아이디를 3개씩 만들어서 막 여론전에 직접 나서고 막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게 지금 김포에 사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김포시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네네. 지금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처음에 강서 지역이 살고 계시다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마곡지구에서 김포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려난 것도 조금 억울한 상황에 이 30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역시 IT거든요. 인터넷을 다루는데 워낙에 능숙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힘을 갖고 있는지 아는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는 힘 그리고 여론전을 통해 또 IT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들과 의미 있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김포시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증감을 하고 있고 이제 비어가는 이제 유출되는 도시도 많은데 전국에서 최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아마도 50만 명이 넘어설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사이즈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몰려들게 되느냐? 김포의 아파트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대량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이슈가 되는 GTX D 노선에 지자체 안들이 제시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저 노선을 따라서 서울 시내 강남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김포에도 몰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김포에서 서울 직결되는 그 철도망이 그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혼잡도가 또 엄청나다면서요? 그렇겠죠. 김포 골드라인이 2칸짜리 열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기준 혼잡도를 보니까 280%까지 다다랐습니다. 열악한 철도망으로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도로망 역시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뭐 만성적으로 차량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많은 인구가 이렇게 김포 쪽에 유입이 된다면 지금 교통량 가지고는 안 될 것도 같은데. 그럼요. 근데 국토부가 처음에는 저 GTX D 라인을 그 강남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국토부는 그게 지자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에 확정됐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보면 교통연구원이 왜 GTX D 노선을 당초와 안과는 다르게 이렇게 바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통연구원은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때 약간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 노선, 이제 김포 혹은 이제 인천 거기 공항에서 시내 거쳐서 강남 거쳐서 하남까지 가는 날 보면 사업비가 거의 10조 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 따른 편익이 못 미친다. 그러니까 척도가 1인데 이를 못 맞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 하나. 또 하나가 이걸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존에는 이제 김포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지하철 D를 2호선을 갈아타면서 또 이렇게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GTX D로 다 수요가 몰리게 되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또 수요가 줄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중복 노선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서울교통공사도 안 그래도 적자인데 저쪽이 또 이제 2호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수정하게 되는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이게 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다 타당성 검토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먼저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게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이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김포 주민들이요. 약속을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그러니까 김포시 주민들도 억울한 것이고요. 또 국가도 그렇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지자체가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안이다. 예, 이번에 나왔던 GTX D가 원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경기도도 그랬고요. 또 뭐 하남, 인천시 이런 곳들이 GTX D 노선이다 해가지고 당초에 공개됐던 이제 이슈들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로 유입되거나 김포시에 있었던 분들은 같은 지자체니까 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국토부가 뭐 계속해서 어떻게 협상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국토부의 안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김부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GTX D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원망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선거 가깝다 혹은 선거
거다 하면 일단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할 거 없이 다들 이 라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서울로 이어지는 직통 노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편의성도 그렇고 집값이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긴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의 혼란도 이건 사실은 다 주민들,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초에 이런 정보를 받은 부동산 업자들도 누가 거기에 뭘 사러 오면 이거 지도 다 걸어놓고 그렇죠. 이게 말이죠. GTX D 노선이 이렇게 오거든.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는구나. 이러고 판단을 했을 텐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수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뭐 김포, 인천, 부천, 하남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항의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욕설이 담긴 그런 걸 의미하는 18원 뭐 후원금까지 보내면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뽑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안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유력한 대권 주자들까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로서는 좀 난감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번 주 거쳐서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이제 김용선입니다. 예? 김용선? 김용선인데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GTX D 노선이 있고요. 네. GTX B가 있는데 그건 송도, 그러니까 인천 송도죠. 네.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 앞부분을 이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D하고. 그래서 현재는 부천까지밖에 못 가지만은 네. 저걸 쭉 빼서 용산까지 용산까지 해서? 갈 수 용산까지.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내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GTX-D가 했다고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저 김용선도 확정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반발이 크니까 국토부로서도 이제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과연 지역 주민들 봐야 되겠죠. 이거 만족을 할지요. 그러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용산까지 간다고 해도 지역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죠.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한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서 서울 강남과 고덕 그리고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GTX D 원안이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른바 뭐 김하선을 원한다는 거죠. 예. 네. 아니 무슨 새 자매 이름도 아닌 김부선, 김용선, 김하선 이렇게 이어지는데 2호선. 2호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도 이게 서울하고 연결점을 갖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강남까지 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김하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하남을 가는데 그게 강남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 강남을 거치는 과정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국토부 안에 보면 여의도에 내려서 거기서 9호선을 갈아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갈아타야 되니까 별로 이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불편도 불편이지만 사실 이 노선 하나가 집값에는 또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요즘에 어디에 지하철 뭐 뚫린다, 연장된다라든가 특히 GTX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집값이 그냥 10% 20% 뛰었던 이제 그런 무렵입니다. 최근에 GTX-C 발표됐을 때 뭐 의왕, 안산 이쪽에 집값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초에 다 여기 김포 쪽에 오신 분들은 GTX-D의 원안 김하선이죠. 강남 갔다 하남까지 가는 걸로 온 분들이 이제 이 김부선 혹은 김용선으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의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김포의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고 집값도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다음 또 집값에 영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확정되기 전에 흘리는 사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가서 이게 정책이 왜곡되고 네, 맞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은 또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게 되겠어 하고 이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루 뭐 한 해 두 해 만에 이게 설계가 되고 변경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굉장히 긴 안목을 보고 설계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이게 괜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1호선이 지금 50년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철도망을 생각해 보면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사용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망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철도계획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후 사업과의 관련이 있는 밑그림이거든요. 청사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은 정치 논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 문제가 함께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온 사업들이 170여 개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종 40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들어온 사업체도 있지만 탈락한 사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앞으로 목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겨나는 거죠. 앞으로 선거 있으니까 또 막 해달라고 그럴 또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없으려면 이제 지자체라든가 지역 정치인들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국토부도 이런 소문이 나오고 김포 시민이 뭐 50만 명이 넘을 때까지 됐다면 어느 정도 사전에 교통 정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들의 핵심들을 좀 바라보면 전체 국가의 철도망을 보는 국토부 쪽, 그러니까 전체의 철도 전문가의 시선, 또 신도시 주민들의 또 바람들, 게다가 실제 여기와 연관된 또 다른 쪽에 뭐 자본들 이런 것들이 다 엇갈려 있는 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 쪽이나 철도 전문가는 큰 틀에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철도 계획을. 다만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에 들었던 좀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이분들의 교통 편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용선이라는 또 하나의 절충점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GTX 뒤노선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요. 이 지역별 갈등도 생겨나고 있대요. 그럼요. 타 지역에서는 김포 등을 상대로 정말 이 지나친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노선을 확장해주면 GTX A, B, C 노선의 지역 주민들 표심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정치 논리로 가게 되면.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이 GTX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도심을 다 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서울을. 근데 이제 그 공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개발 계획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 시작은 2011년 때라고 하죠.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는 딴 사업할 게 4대강 등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댔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와서도 GTX 얘기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문제, 또 당초에 지역구에서 흘렸던 문제와 국토부의 최종 원안과의 문제,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뭐 앞서 잠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밑을, 주택 밑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봐도 뭐 용산구 후암동이라든가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못 뚫게 합니다. 그럼 공사는 계속 늦어지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답답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이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 옛날 도시계획할 때 보면 먼저 길 내고 그다음에 도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수도권 도시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길을 내려고 하니까 벌써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집값 문제 거론되죠. 공사 문제 거론되죠. 비용은 또 갑절로 들죠. 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낭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나가서 식사하고 이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방역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뭐 손수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산물을 활용한 이 홈스토랑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레시피 함께 보시죠. 외식보다는 집밥이 더 맛있고 먹방 대신 콕방이 더 재밌는 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로 다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홈스토랑 요리사. 이 솥밥 진짜 맛있습니다. 홈스토랑 메뉴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식재료가 바로 시푸드. 신선한 국내 수산물을 활용해 나만의 홈스토랑 요리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물 양식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가볍게 가정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K푸드로 판매 응용까지 가능한 그런 메뉴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주제로는 바로 국내산 양식 참돔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참돔. 이름하여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굉장히 재밌는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 해보고도 쉽고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강래호 셰프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양한 집쿡, 홈쿡 메뉴들. 그 특별한 레시피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김심산골에서도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자란다는 민물고기 송어. 신선함과 쫄깃함은 기본.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인데요. 흔히들 먹는 송어 요리는 송어회나 송어 비빔밥 정도가 전부. 그런데 그녀들의 송어 요리는 뭔가 특별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송어 같은 경우에는 뭐 송어 매운탕, 송어 회무침 정도 되게 한정적인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취지에 맞게 좀 색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서. 대학생 허소현, 안지연 양의 송어 메뉴는 송어 감태 타코랑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송어와 감태와 달래의 만남, 뭔가 색다른 조합인데요. 먼저 물에 적신 쌀종이를 감태에 얹어 말려낸 다음 기름에 튀겨 부각을 만들어냅니다. 맛있겠다. 감태 부각에 송어살살을 올릴 건데요. 필요한 채소로는 우선 양파, 그리고 잘게 썬 오이는 필수. 정성 썰어낸 송어살에 케이퍼와 레몬즙을 넣어 살살 버무려주는데요. 레몬즙이 들어가서 너무 상큼하고 케이퍼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네요. 와사비 마요네즈와 송어 살사 소스를 얹고 오렌지 제스트까지 곁들여주면 송어 감태 타코 완성이요. 부각을 활용해서 송어 살살을 올려서 타코처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요. 한국적인 요소들을 좀 담고 싶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송어 요리는 봄철의 대표 나물 달래를 접목한 파스타. 먼저 도톰히 쓸어낸 송어살에 달래 간장 양념장을 얹은 다음 맛있게 구워내는데요. 연어과에 속하는 송어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익혀도 그 지방 때문에 그렇게 뻑뻑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달래 향을 낸 올리브유에 간장과 굴소스 참기름으로 간을 더한 다음 페퍼론치노로 매콤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송어구이와 달래튀김을 얹어주기만 하면 봄 향기가 물씬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 완성! 달래가 포인트잖아요. 이 달래가 이 봄의 이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드세요. 한국인의 밥상은 우리가 책임진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국내 수산 양식. 김과 굴, 전복과 멍게까지 사철 내내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그중에서도 바다의 미녀라 불리는 참돔은 다양한 메뉴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 만점. 나만의 특별한 참돔 레시피에 도전한 이들은 집밥 경력 30년의 엄마와 일본 유학파 출신 아들. 일본에 유학 갔던 적에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자카야 이제 선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저는 생활에서 오는 그런 요리 경험이고 얘는 어디 가서 조금 제가 모르는 걸 또 얘한테서 배울 수 있으니까. 참돔이 한식과 일식을 만나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손질 이게 뼈가 커가지고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머리는 이걸 구워서 고추장구이로 사용하고 안에 뼈와 지느러미 이런 거는 육수 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요리입니다. 일식에서 배운 노하우와 한식 고수 엄마의 특별한 참돔 요리는
참돔 배추 만두 전골과 대가리 고추장 구이라 하네요. 머리부터 생선 껍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참돔. 두툼하게 살을 발라낸 참돔 뼈와 껍질은 최고의 육수 재료랍니다. 살이 많이 났네요. 살이 너무 많이 붙었어. 육수가 맛있겠네. 진국이다. 진국이네. 참돔 한 마리로 만두와 고기, 육수용까지 일타삼피. 두툼한 참돔살은 잘게 다져 만두 속을 만드는데요. 참돔은 잘게 안 다지면 익었을 때 딱딱해지는 생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라. 엄마 좀 하고. 교체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손발이 척척. 엄마와 아들이 함께 주방을 쓴 지 벌써 10여 년째. 요리 호흡이 남다른 이유겠지요? 빨리. 내장 잘 빼라. 넣고 땡. 오케이. 모자가 다른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별로예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음식 같이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얘가 말을 잘 들으니까 좋습니다. 보는 나도 좋아요. 아들은 엄마의 영원한 요리 조수. 엄마의 지휘 아래 잘게 다진 참돔살과 생새우에 굴소스와 후추로 간을 해 만두 속을 준비해 두는데요. 팥국물보다 좀 작게 해갖고 동글동글하게.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동글동글한 만두 완자가 완성되면 이번엔 만두 피를 준비할 차례. 그런데 참돔 만두의 핵심 포인트는 밀가루 만두 피 대신 배추잎을 쓰는 것인데요. 그럼 배추 만두는 어떻게 빚는 거요? 어? 좀 더 발랐어요. 기다려봐요. 안쪽에 발라야지. 안쪽에 왜 껍질을 발라? 입으로 꽃잎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싸주고 꽃잎을 펼치면 배추 만두꽃이 피었습니다. 꽃잎 싸듯 만두 속을 감싸고 예쁜 배추꽃을 피워낸 다음 푸짐한 야채와 버섯도 듬뿍 올려주는데요. 전골의 맛을 내는 건 참돔뼈와 껍질로 우려낸 수제 육수. 이대로 뽀글뽀글 끓여내기만 하면 엄마와 아들의 참돔 홈파티 요리가 완성이요. 배추에 뭐 싸서 먹는 거에서 응용을 했고 또 아들이 일본에서 이제 생선 뼈를 가지고 육수를 내고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저것. 예, 합동입니다. 전부 다 온 가족 합동 요리. 이번엔 남편이 좋아한다는 고갈비를 응용한 참돔 대가리 고추장 구이. 집밥 경력 30년, 엄마의 전매특허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올려주기만 하면 참돔 대가리 고추장 구이 완성이요. 양식이 이제 5만 원 정도면 자연산 2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요즘에 양식이 워낙 잘 나와서 양식을 이용해서 해도 맛도 괜찮고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할 때 자연산보다 양식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참돔 한 마리로 전골에서 고기까지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홈파티 메뉴가 완성됐는데요. 이만하면 비싼 외식도 부럽지 않답니다.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기는 집밥 메뉴로 최고의 만찬. 어때? 엄마와 아들 덕분에 아버지는요 몸보신 제대로 하신답니다. 아, 맛있어. 상당히 담백한 맛이 우러나가지고 국물도 좋고 또 이것도 뭐 만두 이것도 특히나 보기도 좋지만 맛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노력해서 특이하게 평소에 못 먹는 음식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돼서 덕분에 제가 잘 먹고 살 잘 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 119팀이 참가한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이제 막 요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고등부 요리 꿈나무들도 25팀이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중 1위 참가팀은 올해 18살의 박준환, 고창준 학생. 어리다고 얕보지 말아요. 수준급 요리 실력의 양식과 일식 자격증까지 갖췄답니다. 어릴 적 꿈이 요리사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리학원을 등록했고 할머니께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딱 하게 되었는데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한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이들이 픽한 수산 양식물은 붉은 참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톳 죽순밥과 참돔 플레이트입니다. 먼저 죽순과 톳으로 밥부터 짓는답니다. 찾아봤는데 톳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톳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해서. 밥 하나를 지어도 평범치 않다. 맛과 영양까지 담아보는데요. 바다향 가득한 톳밥에 참돔의 조합.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참돔이 보시다시피 되게 붉잖아요. 붉은색이 되게 멋있고 맛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살이 담백하고 부드러워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참돔. 먼저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 구워낸 다음 고소한 버터 향도 입혀주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 좋을 참돔구이,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톳 죽순밥에 버터 참돔구이를 얹고 소재 참돔 육수를 넣어주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참돔 플레이트 완성이요. 맛있겠다. 많은 요리들을 한 접시에 담았고요. 이 많은 요리들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의 밸런스나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양식 수산물로 나만의 개성을 담아 만들어낸 맛 좋고 영양 넘치는 홈쿡 레시피들. 우리나라 해양수산 양식은 정말 엄청난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먹거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밥상을 책임질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신선함에 맛과 영양까지 챙긴 양식 수산물로 나만의 홈쿡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보양식은 뭐니 해도 정성껏 만든 집밥이니까요. 저런 걸 집에서 주말에 아빠가 탁 해주면 멋있잖아요. 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집에서 손수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집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쇼핑도 집에서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물품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커머스 열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 2, 1.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이제 쇼핑의 판도까지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아, 이거다. 감사합니다. 쇼핑의 판도를 바꾼 새로운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아침부터 다들 분주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림 작가의 제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있는 날이랍니다.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샵의 매출 감소와 한정된 판로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 큰 비용 없이 홍보와 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반응이 뜨거운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홈쇼핑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홈쇼핑과 비교해 방송 장비도 스튜디오 대여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누구나 쇼 호스트와 디렉터가 돼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매력. 방송했던 친구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도전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안 들어가면 손해겠구나, 나중에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왜요? 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워낙 평소 때도 잘 하셨으니까. 대표님께서 쇼호스트 출신이세요. 그래서 가끔씩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앞에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떨려요, 갑자기. 쇼 호스트 시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까지 맡게 됐다는 김민철 대표. 여기 앉아 계시는 쇼 호스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바이 3, 2, 큐.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고 실시간 댓글로 쇼호스트와 소비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댓글로도 힐링이네요. 뭐 짱이 엄마님께서 디자인 너무 예쁘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쇄. 이렇게 시청자와 퀴즈까지 함께 풀고 제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묻고 답하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인데요. 없어요 저희가. 드디어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냥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큰 문제 없이 잘 마친 것 같고 너무 재밌게 방송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매출은 물론 반응까지 뜨거웠던 오늘 방송도 성공이네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콘텐츠를 팔 수 있는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평범한 로드샵처럼 보이는 이곳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세팅하는 걸 보니 여기서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시나 봐요? 옷도 판매를 하지만 스튜디오로 활용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 온라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3, 2, 1 작년 말 매장 오픈 이후 올해 2월부터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시작했는데요. 방송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바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기존에 있던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우리도 온라인을 더 확장시키고 하려면 어쨌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해보자.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특한 홍보 전략까지 세웠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텀이 그게 발생할 때 아무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 있고 해서 일종의 그 방송사에서 하는 중간 광고 같은 거를 응용해서 하는 거. 그 덕분일까요? 방송을 거듭할수록 매출이 급등하며 패션업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출 있어. 매출 많이 나왔어. 다행히 오늘. 라이브 커머스 이후 매출은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구매로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패션을 이렇게 좀 홍보하기도 하고. 김제시 벽산면의 과수원. 이은주 씨는 시부모님을 도와 약 49,000여 제곱미터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사과즙을 빨리 팔아야 언제 팔을래? 사과즙 팔아볼까요? 응. 후딱 얼른 빨리빨리 팔아. 고기 좀 사다 먹고 그러게. 그래요. 알겠어요. 네. 사과즙을 팔러 간다더니 그녀가 향한 곳은 컨테이너 박스. 과수원에 이런 곳이 있다고요? 여긴 어디요? 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작은 스튜디오 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여기서도 하고 이제 일하면서 농장에서도 직접 하기도 하고. 저희도 마침 백꽃이 다 피고 나서 수정을 다 마친 후에 비가 와가지고 사과 80톤을 완판시키며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핫한 인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은주 씨. 크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사과였는데 5월 말까지 이게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많이 속상하셨죠. 그때 마침 센터에서 되게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100박스 이상 택배로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한참 판매할 때는. 2016년 정도에는 1년에 한 100상자 정도 보내면 택배 많이 보냈다 했거든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부터는 11월 한 달에 371건 보내고 12월 한 달에 456건을 보내고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들이 그때 그 시기에 잘 나가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죠 지금은. 바람이 어렵다. 그녀의 방송은 컨테이너 박스뿐만 아니라 과수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직접 과수원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기 위함이랍니다.
이렇게 기존의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개척한 팔로 라이브 커머스는 이은주 대표에게도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고 또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가 다르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더 새롭고 다양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2021 실패 박람회 선포식 및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이 실패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중기부에서 국내 최초로 실패를 주제로 마련한 행사인데요.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행사를 진행하며 제도전을 응원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회복과 제도전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는 취지로 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2021 실패 박람회를 주최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제도전 사례 공모전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특히 충북 지역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과 대전, 세종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초안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빠지면서 도 전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청주 도심 통과가 정답이다! 정답이다!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거리에서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에 나선 시민들입니다. 지난해 충청지역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한 뒤 1호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달 청주도심 노선을 제외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도심이 통과되는 광역철도가 구축돼야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청주시민도 다른 지역처럼 동등하게 광역철도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청주를 지나간다고는 하지만은 청주 시민들이 그냥 쳐다보고 이용도 못하는 그런 노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역철도 비상대책위원회도 주민서명 운동과 함께 다음 주 촛불문화제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62만의 충북인의 소원이며 염원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분명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요구에 충청북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노선을 반영해달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는 청주도심 철도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최종 확정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청주 패싱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최종 발표까지 불과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도민들의 염원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5월이면 봄인데 봄에 내리는 비가 좀 장맛비처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비가 제법 많이 네. 오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변화하는 기업 말씀드렸을 때요. 네. S식품화학그룹이라고 얘기했는데 S그룹으로 정정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